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을 꿰뚫어보는 광노규 변호사.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구하라 변호사입니다. 병원도 보면 시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름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랑 성형외과가 좀 더 붐을 이루고 뭐 또 명절 때도 좀 특수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런 시기 특수가 법조계에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성범죄 사건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명절 전후로는 이혼 사건이 급증하고 저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도 성범죄 사건이 많이 수임돼서 요즘에 변호사님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성범죄 사건에 많은 분들이 되게 근데 요즘 특이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주치 상태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이라든지 많은 감경 사유들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법정 드라마의 영향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잘 모르고 계시는 이러한 감경 사유를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 수행하는데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내가 주치 상태여서 심신미약이었으니까 이걸 감경 사유로 좀 주장해 달라고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뭐 우울증을 알아와서 뭐 우울증의 발현의 일환으로 실수를 하게 된 건 이거를 꼭 이제 재판부에 어필을 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이런 감경 사유들이 경우에 따라서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요런 이제 직접 이제 의뢰인들 분께서 이런 사유를 잘 아실 만큼 사실 주치 감경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주치 문제로 실제적으로 감경되는 케이스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언짢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나영희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이제 조금 불쾌하지만, 이런 나영희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조두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치 상태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 많은 형이 감경되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했었었는데요. 이제 사실 주치 상태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뭐 심신미약의 상태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도 자신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것 자체에 오히려 책임을 가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술을 마셔서 그렇게 절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잖아요. 본인이 이제 술을 마셔서 그 상태를 만든 거니까 아마 주치 상태로 감형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러한 사유들이 재판부에 이제 주장이 됐을 때 실제로 감경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는 논란도 있고, 또 양형 기준이 이제 정확한 것이냐, 이게 바른 양형 기준이냐라는 말들도 사실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핫스타그램에서는 양형 기준, 이 감경과 가중 사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양형에 참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면 양형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제마다 정해져 있는 형을 법정형이라고 하고요. 법정료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형 기준이라는 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 유형별대로 형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둔 것인데요.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입니다. 실제로 일반인들 누구나가 다 손쉽게 인터넷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검색하시면 현재 시행 중인 양형 기준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양형 기준의 이 사전적 의미만 보자면 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선고되는 형량이 좀 이제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에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양형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이 양형과 관련해서 또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유정 사건이랑 한각 토막 살인 사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자세한 양형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체 손괴, 사체 은닉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 구체적인 이제 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람을 살해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잔인하게 이제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좀 양형에 참작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네, 이 때문에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체 훼손이나 유기에 대해서도 이제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 뭐 두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정부에 빗받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10분 이해가 됩니다. 이제 방금 광노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체의 유기와 손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양형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중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이나 아니면 한강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는 오히려 뭐 나는 반성을 하고 있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 아니면 뭐 심신미약 등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감경 사유를 주장을 하고 있죠. 법원이 역시나 이들에게 감경 기준을 통해 형을 감경할까봐 더욱더 많은 분노를 사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형의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보다 좀 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이 감경 사유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한각 토막살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주치 감경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자수가 감경 사유가 되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사실 뭐 한각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만 보더라도 뭔가 조금 죄를 뉘우쳐서 하는 자수가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 정도의 이제 사실 전달하는 차원에서 자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피해자에게도 형을 감경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자수 무조건 형을 감경할 사유로 이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자수 감경 자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감경을 해주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수 감경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죄를 뉘우치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수를 했었을 때 감경을 해주는 거고, 또한 만약에 뭐 반복된 재범의 가능성이 있었을 때도 이와 같은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자수를 했었을 때 감경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수를 하는 행위랑 반성의 태도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법에서도 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나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재범을 이제 방지하였다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경 사유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 기준표를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살인죄를 기준으로 좀 보면은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살인 범죄는 뭐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핏 이제 살인의 유형을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좀 중하게 형이 가중되는 이제 살인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느냐 또는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됐느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참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근데 고유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변호인단이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잖아요. 그 이제 피해자분께서 이제 뭐 성폭행을 시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살인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동기가 이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죄에서 가장 형량이 낮은 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최대 징역 8년형만 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고유정 씨한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이 살해 이후에 얼마나 잔인하게 이 사체를 손괴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형을
선고하는데 가중할 수 있는 요소로는 실질적으로 작용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맞아요. 사체 유기랑 사체 손괴 행위에 대해서 사실 이게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겠죠. 실제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과 판례를 보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극단적 생명 경시 범죄, 즉 2인 이상 살해했을 경우에만 이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형 선고가 2014년 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형 선고가 없었고요. 네, 이렇게 국민적 감정이 이런 흉악범들을 보고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양형 기준들 때문에 이러한 형이 선고되기에 조금 어렵다는 거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이런 피의자들과 더불어 사법부에도 조금 분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이 양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의 동기도 참작이 돼야 되지만 이 사람의 개전 가능성 사실 보잖아요. 이제 법원이 보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좀 뭐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실 범죄에 얼마나 악질인가 이런 것도 사실 양형의 판단이 되는 건데 지금은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듯이 사전, 동기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체를 손괴했느냐, 은닉했느냐도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자인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이게 좀 반영되는 게 미미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무엇보다도 양형 기준이 더욱더 정확하고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막살인이나 특히나 이제 시체 유기, 훼손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이와 같은 양형 기준을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다시는 이와 같은 반복된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양형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러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아까도 저희가 주치 감경도 계속 좀 말씀을 하면서 좀 잠시 분개를 하기도 했는데 가중 사유보다 감경을 해주는 케이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제 범죄자를 벌하는 데 목적이 있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냐 이런 거대로 이제 각 나라마다 정책이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예방 쪽에다 이제 선진국일수록 물론 그렇지만 예방 쪽에도 물론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징역 무슨 뭐 320년 뭐 이런 형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무기징역 해놓고 이제 계속 수용생활 잘하면서 모범수다 이러면은 뭐 감경돼서 15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조도순 씨가 출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극악 흉악범죄자들이 이런 기간만 있다가 출소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소아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좀 더 철저하게 마련되어서 재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좀 형을 과하게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에도 있으니까요. 지금 약간 미미한 이런 양형 기준들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서 이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세세하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은 그래서 이런 잔인한 사체 손괴나 은닉 그리고 뭐 소아 성범죄자들 이런 분들이 양형 기준을 이용해서 좀 가벼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좀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분개를 사는 일이 없도록 이런 양형 기준에 대한 촘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런 흉악하고 극악 범죄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 계정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1월 원룸을 500에 40만 원 월세를 줬어요. 세입자가 참한 부산 여자 아가씨라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사람은 잘못 봤나 봐요. 여보세요? 404호 아가씨? 아니, 대체 월세 언제 줄 거예요?
4개월 밀린 건 알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누구는 사정이 좋아? 아, 정 안 돼. 그냥 보증금에서 까면 되잖아요. 이 아가씨 참 말 쉽게 하네. 아니, 월세도 월세인데 내가 동물 키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가씨 때문에 세입자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월세를 밀리는 건 물론이고 처음 들어올 때 동물은 키울 수 없다고 했는데 강아지 2마리도 키우고 있더라고요. 다른 세입자들이 계단만 오르내려도 개가 짖어서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정말 그 아가씨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일주일 전 월세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누구세요? 아니, 아가씨는 누구예요? 저 지난주부터 3달만 여기 살기로 한 사람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 집 주인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왔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주기로 하고요. 3개월만 살기로 했는데. 아니 글쎄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3개월간 세를 줬더라고요. 자기도 세입자면서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 세입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무슨 이런 막무가내 세입자가 다 있을까요? 정말 착잡하시겠는데요. 월세 미납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지금 다른 세입자들한테 이분 때문에 이렇게 항의를 빗발치게 듣고 계시다면 진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 월세도 밀려 게다가 뭐 집주인 동의도 없이 무단 전대차에 키우지 말라는 강아지들까지 키우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여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사연 읽으면서 이거 혹시 사연 보내주신 분 이제 고아라 변호사 집주인 아니죠?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고아라 변호사는 아니죠? 아, 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제가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장난 잊어봤는데요. 제 사연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밀린 월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2가지를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밀린 월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밀린 월세 있으면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월세가 밀렸을 경우에 집주인분께서 임의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시고 그 세입자분을 임의적으로 이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민법 640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임대차를 종료시킨 이후에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퇴거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법상으로는 맞는데 사실상 이렇게 집세도 안 내고 강아지 키우고 뭐 이런 분들이 집주인이 오늘부터 계약 해지, 당신 퇴거하세요 라고 한다고 이게 임의로 안 나가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임의로 안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주면 정말 베스트이겠지만 이런 분들이 안 나가면 결국에 서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의로 안 나가신다 그러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서 결국 판결문을 받으셔서 확정 판결문에 기해서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이제 판결에 따른 집행을 이용하시지 않고서는 임의로 이제 이 분을 뭐 계약 해지됐다고 퇴거를 하시게 하는 일련의 이제 행동들을 하셨다가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광동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손빠른 방법인데요. 이제 자구적인 해결책으로 이제 집주인분들이 뭐 너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임의적으로 이제 물건을 빼신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 같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입자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민사 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처음부터 바로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와 같은 자신이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적법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라고 이제 계약할 때 분명히 명시하셨다라고 이제 사연자분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서에 적혀 있다. 이제 세입자랑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명시하셨으면 뭐 괜찮을 텐데 만약에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원칙적으로는 이제 구두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이 양 당사자 간에 성립을 했으면 그 계약 자체만으로도 성립했다고 그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소송으로 나아가게 된다 보면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입증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기 이전에요. 웬만하면은 이제 서면으로 이와 같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셔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사건 진행하면서 많이 이제 생각되는 아쉬움이 이제 법률 전문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들 정직하고 이렇게 이제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도 이제 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양 당사자 간에 이 법적 효력이 있음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결국 이게 소송으로 번졌을 때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뭐 저희가 말하기를 소위 그냥 뭐 이제 저희가 개떡같이 말해도 판사님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고 저희가 증거 없이 그냥 막 이제 얘기해도 나의 답답한 마음을 판사님께서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 내려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상 이게 저희의 법원 재판 절차라는 것이 주장 그리고 그거에 뒷받침되는 명백한 이제 입증 자료가 있어야지 저의 주장에 대한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 설명을 해줬지만 구두상 만약에 강아지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강아지 키우는 거 절대 안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면상의 합의 내용이 없다면 재판 절차에 나아가서 이 세입자분께서 그런 약속한 적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버리시면 여기에 제 주장,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법원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으셔서 지금은 이제 차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명시하셔서 좀 분쟁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도 소송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송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미리 어떤 이제 조치를 하면서 좀 소송을 방지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재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면 그 조서만으로도 이제 계약기간 이후 혹은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집행력 있는 문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지금 사연에 나온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전대차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요. 이제 세입자가 본인이 또 다른 세입자를 얻은 것을 법률 용어로 전대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대차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법 629조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있어서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세입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629조 상에서도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도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세입자를 들였을 경우에서는 임대차를 즉시 해지하시고 이와 같은 임대차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세입자, 이렇게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는 이 이제 문제 많은 이 세입자분의 말을 믿고 어쨌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해서 거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내가 체결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다 그러면 무방하겠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나에게 새로 놓고 있다 이러면 이 새로 놓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를 했는지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를 하시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사연 속의 계약 위반 사항을 정리해보면 밀린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됐을 경우엔 이 역시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고요. 만약에 그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이제 계약서에 명시하신 경우에도 이를 위반하셨으니까 이걸 계약 위반 사항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2기 이상의 차임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재소전 화해를 통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취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 법률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함께해본 법스타그램.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사나의 광록의 변호사, 여보람 변호사, 구하라 변호사였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